안녕하세요. 오늘은 슈만의 음악을 들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이 지휘한 슈만의 교향곡 전곡 음반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거는 교향곡 3번 라인입니다. 라인. 슈만은 몇 번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클라라라는 아주 자신을 좋아하고 재능도 뛰어나고 미모도 뛰어난 그런 여성과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해피한 스토리였는데요. 결말이 좋지 않아요. 결말은 슈만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죽어버리거든요.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거 뭐 이런 경우를 자살이라고 정확히 할 수 있는지, 슈만의 죽음에 대해서 그런 거네요. 강에 뛰어들어 버리네요. 라인강, 지금 나오고 있는 교향곡의 어떤 제목처럼 라인강에 뛰어들어-가지고 일단 그 당시에는 구해졌으나 그로 인한 병을 앓다 2년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앓았던 병은 기록으로만 보면 지금 기준에서는 정신분열증인 것 같아요. 정신분열증은 조현병이라고도 요즘에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병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인데요. 정신분열증의 근거가 되는 거는 그가 망상과 환청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정신분열증이 아니라면은 망상장애나 다른 장애일 텐데, 그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장기간 작용했다는 사실로 보면은 정신분열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DSM-4를 기준으로 해서 정신병, 우리가 흔하게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 정신질환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분류를 해보고 그 증상들과 사례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DSM이라는 기준은 미국에서 의사들이 만드는 기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정신병을 분류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기준이고요. 국제기구에서 만드는 다른 기준도 있는데, 그 기준보다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그런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DSM-4는, DSM이니까 1, 2, 3, 4, 지금 5까지 나왔는데요. DSM-4는 94년 정도에 나왔던 거고요. 2010년 정도에 DSM-5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DSM-4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일단 4에서 5로 바뀌면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얘기까지는 아니니까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5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찬반이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자료들을 제가 오늘 좀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5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제가 공부했을 때 기준이 4였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부전공으로 심리학을 공부했었는데, 그때 다른 심리학은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심리학과의 임상심리라는 거는 환자들을 직접 대하는 그런 심리거든요. 환자라고 하기보다도 이제 여러 사람들을 직접 이제 이런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대하는 그런 심리학 분야인데요. 이상심리학이 심리학 아까 말씀드렸던 임상심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었고요.
제가 이거를 부전공이지만 학부에서 2번이나 들었어요. 사실 어떤 학점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요, 그 학점은 뭐 그냥 보통 학점에 나왔는데 너무나 저에게 큰 영향을 줬고 관심이 있었던 분야라서 학부에서 2번 들었고, 심지어 대학원에서도 그 과 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에서도 전공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주 개략적으로는 DSM-4에 나오는 정신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자격이 조금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감히 아이템을 다뤄보기로 했고요. 실제로 제가 편집자 생활을 하면서도 심리학 책이라든지 정신병에 대한 책에 관심을 계속 갖고 있어서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뇌과학에 대한 책이라고 봐야 하나요? 이 책을 보면은 이거는 뭐 기획 및 책임 편집에 제 이름이 있고요.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리고 회사에서는 2015년에 나왔으니까 2년이 벌써 지났네요. 제가 워낙 시간 감각이 없어서 제가 작년에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2015년에 만들었던 책이네요. 15년에 만들었고, 큰 기대를 했던 아이템은 아닙니다. 기대를 했던 아이템은 아닌데 2016년 3월 18일 제가 갖고 있는 게 6쇄본이네요. 6쇄를 찍었다는 거는 이런 종류의 교양서랄까요? 교양서로서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케이스거든요. 안에 내용도 굉장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혹시 뭐 보이신지 모르겠지, 과학적인 얘기고 생물학적인 얘기여서 사실 접근이 쉬운 책은 아닌데 특히 여성 독자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소개하는 다른 BJ님 방에 갔더니, 여자 BJ 방에 갔더니 이 책을 이미 읽으셔가지고 잠깐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을 그냥 소개를 하면은, 이 책은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뇌구조에 대한 얘기인데요. 뇌구조와 호르몬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타고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뇌과학자인데요, 뇌과학 시간에 굉장히 자기의 수업에서 그 사이코패스들의 연쇄살인범이라든지 뭔가 흉악한 범죄자들의 뇌사진 같은 걸 참고로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의 특징, 이 전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전전두엽 사진도 여기 있는데,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맨 앞에 있는 이마 쪽에 있는 그런 부분을 특합니다.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종류의 사진인데요. 뇌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 뇌를 찍은 사진 중에 아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뇌과학자가 도대체 이거는 누구지? 완전히 사이코패스 뇌인데? 하고 딱 그 사진을 꺼냈더니 자기 자신의 뇌 사진이었습니다. 제임스 펠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주제로 테드 강의도 했고요. 미드에 저는 뭐 미드를 아주 좋아하진 않아서 잘 모르지만 크리미널 마인드라는 범죄 미드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결국 충격을 받고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가계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사이코패스 뇌를 갖고 있었지?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의 친족 쪽, 그러니까 친가, 아버지 쪽의 계통, 혈통들이 많은 사이코패스를 낳았고,
굉장히 잘 알려진 막 연쇄살인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조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사이코패스라는 게 선천적인 요인으로 태어나는구나. 물론 그게 양육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바뀔 수는 있지만 천성은 어쩔 수 없구나. 내 뇌를 보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어떤 거 아냐고. 나는 혹시 사이코패스 뇌라는 지금 보니까 뇌 사진이 보이는데 정말 내가 사이코패스냐? 그랬을 때 가족들이 했던 말이 가장 의외였는데요. 당신이 사이코패스였던 걸 아직도 몰랐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몰랐던 거죠. 자기가 사이코패스였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책의 결론은 사이코패스는 인류 사회의 유지에 가장 필요한 어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라든지 성공한 비즈니스맨이나 다양한 그런 리더들에게는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필수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내가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그걸 합리화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저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회학적인 의견을 펴면서 책이 마무리되는데요. 일단 저는 이 스토리텔링이 되게 재밌었고요. 이 소개를 외서를 받았을 때 저 자신이 이런 종류의 이상심리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을 해가지고 책을 냈고 다행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심리에 대한 제 경험, 학문적인 경험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 서울대 심리학과에 교수셨던 원호택 선생님의 이상심리학과, 현재 서울대 심리학과에 교수로 계신 권성만 교수님의 두 가지 교재입니다. 이건 전공 교재들이고요. 참고로 얘기하면은 권성만 선생님 책은 2판이 나왔어요. 왜냐면 DSM-5로 바뀌었기 때문에 5에 맞춰가지고 개정을 한 모양인데, 관심 있는 분은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5랑 4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부적인 어떤 여기에 들어있던 병이 절로 옮겨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변화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는 5는 사실 정확하게 깊이 있게 보진 않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주님. 아니, 녹방 아닙니다. 그냥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가지고. 반갑습니다. 예, 현재 정신병의 종류와 증상에 대해서 그냥 소개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슈만, 정신분열증으로 자살 시도를 했던 슈만의 음악입니다. 그리고 지금 DSM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DSM이라는 기준은 미국에서 의사들이 만드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기준이고요. 오늘 방송은 DSM-4를 기준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2010년 정도에 5가 나왔는데 5가 찬반 논란도 많고요.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지 않는 한국인이나 미국 의사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딱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뭐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주로 볼 책으로 이 책을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지금 임상심리학 전공하시는 권성만 선생님 책이고요. 저는 실제로 이 선생님 수업을 학부와 대학원에서 3번이나 들었어요. 이상심리학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뭐 요즘에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아니면 뭐 조현병이라고 요즘에는 통용되던데, 이런 병들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는 알지만 체계적으로 알지는 쉽지 않아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막 시작하던 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면은 전체 방송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임상심리학자는 정신과 의사와 묘하게 비슷하면서 달라요. 그러니까 임상심리학자들은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혹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나 뭐 일반인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뭐 진단을 하고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생물학적인 치료는 가능하지 않아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약을 처방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거든요. 주로 상담 치료가 주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임상심리학자들이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은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거 외에는 큰 어떤 뭐랄까요, 진로들이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제가 본 분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도, 임상심리학자 사무실도 가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체계를 이해하고 같은 그 기준을 이해하고 그걸 공부한다는 점에서는 같고요. 오늘은 제가 DSM-4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대학교와 대학원 교재인데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들어오시기 전에 편집자 때 만들었던 그 사이코패스에 대한 책을 잠깐 소개해드렸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보기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뭐 이 이야기에 녹여내고 싶은데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뭐 시작했으니까 그냥 짤막하게 그냥 얘기하면은, 저는 평생 제가 우울증 환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평생 우울증 환자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사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우울증 환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고요. 예민한 편이어서. 그래서 정신 분석도 받아봤고요. 상담 치료도 받아봤고, 항우울제나 아니면은 수면제도 먹었습니다. 뭐 수면제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됐던 그 졸피뎀도 먹어봤고요. 어떤 약인지, 사실 그 약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사회 문제가 좀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것이 역시 더 방영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처방을 안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정말 재미있는 경험을 한번 했는데, 어떤 경험이냐면은 제 전 여자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서로 연애를 하면은 서로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성격이 어떤지. 그래서 나는 분명히 우울증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그 친구도 뭔가 문제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굉장히 다혈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하고 좋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확 화를 내고 막 분노를 표출하고 조절을 못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어요. 근데 그 결과가 되게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저는 정상이었어요. 저는 정상이었는데, 그러니까 우울적 성향이 있으나, 예를 들어서 불면증은 잠이 안 오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불면에 대한 약으로 치료하면 되고, 그러나 저는 정상범주였는데 제 여자친구가 우울증이었어요. 저는 분노조절 장애나 뭐 다른 종류의 병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분노는 우울증에서 기인한 분노였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라고, 그 전 여자친구도 생각도 못 해본 자기가 우울증이 맞냐고 여러 번 그 검사지를 다시 보고 봤는데, 어떤 병이 되는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그 검사표에는 기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확 올라가 있는 부분 두 군데나 있었어요. 저는 조금 높고 낮은 데에 있었는데 그래도 기준을 안 넘었거든요. 사람은 참 모르는구나, 사람 마음은 참 알기는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된 사례입니다. 아직도 저는 그냥 잠이 좀 잘 오는 약이나 항우울제는 먹고 있어요. 그 약들을 먹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지금 연예인분들도 다들 공황장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김구라 씨나 이상민 씨나 뭐 이경규 씨였던 것 같은데, 뭐 이런 분들이 그렇다고 하고, 뭐 제 주변에 불면증이나 이런 분들도 많았고, 그런 걸 보면은 다들 마음에 그런 정도의 뭐랄까요, 그걸 막 색안경을 끼고 볼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혹시 그런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병원을 한번 가보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저도 몰랐던 사실을 저도 알게 됐으니까. 예, 그러면은 이상 심리학의 DSM-4 기준을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권성만 선생님이 훨씬 책을 잘 쓰셨어요. 원어택 선생님 책은 물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미 은퇴하신 상태였지만 되게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얘기들로 가득 차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는데, 물론 저는 저 교재로 배웠지만 권성만 선생님은 사례도 많이 넣고 말을 되게 쉽게 풀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권성만 선생님의 이 책은 한번 사서 읽으셔도, 물론 교재라서 가격이 얼마지? 가격이 좀 비쌀 거예요. 이때 2003년 판이 25,000원이었네요. 지금은 좀 더 비싸겠네요. 한번 쭉 읽어보시기에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고, 관심이 있는 분야가 생기면은 또 이렇게 병별로 다권으로 나오는 시리즈도 있거든요. 이게 경계 성격장애에 대한 책이고, 이건 정신분열증,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어떤 정신병 중에 가장 심한 경우가 정신분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폐증, 저는 이 세 가지가 관심이 있어서 더 세부적인 책을, 이것도 아마 서울대 심리학과 강사나 교수님들이 주로 썼을 거예요. 네, 그러네요. 서울대 출신이네. 그래서 이 시리즈도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 같다, 뭐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어떤 서론을 깔고 있었고요. 자, 이상심리학에서 DSM-4를 이제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가르는 엑시스들이 있어요. 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들은 일단 어떤 나타나는 증상에 의해서 어떤 병을 구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안장애, 불안함이 계속 느껴진다. 막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아니면 강박적인 막 그런 마음이 계속 든다. 이런 증상에 의한 구분을 한 가지 하고요. 그 두 번째는 퍼스널 디스오더라고 PD라고 하는데, 보통 퍼스널 디스오더, 그러니까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죄송합니다. 제가 명사화를 하지 않았네요. 퍼스널리티 디스오더인데 그건 성격장애예요. 성격장애라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안장애? 이런 거는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큰 충격을 받는다든지,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따가 이제 우울 지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어떤 사건에 가장 우울함을 많이 느끼는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격 자체가 고착화돼 가지고 인격 장애로 아예 굳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반사회적 성격 장애, 안티소셜 PD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범죄자 중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질서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위반하는 게 습관화돼 있고 성격화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요. 또 하나의 엑시스는 기능 점수라고 해가지고 이런 증상들이 과연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100점부터 0점까지인데 그 100점이면은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게 뭐 70점, 60점, 50점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고 인간관계도 잘 되지 않는 경우예요. 뭐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고요. 혹시 가주리님은 뭐 평소에 그런 고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좀 우울증일 것 같다, 아니면 너무 우울하다, 뭐 아니면 잠이 안 온다, 뭐 아니면은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이 얘기하는 공황장애 얘기가 내 얘기 같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한 번씩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혹시 뭐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가 있어요. 의대생들이 의대에서 병에 대해서 공부하면은 자기 자신이 한 번씩 배울 때마다 혹시 난 그 병 아닐까? 의심하는 그런 증후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에 대해서 배우면 나 암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은 뭐랄까요, 뇌졸중에 대해서 배우면 나 뇌졸중 초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의대생들만의 어떤 직업병 같은 게 있는데, 정신과 혹은 심리학, 임상심리학자들도 마찬가지여서 이 병에 대한 설명을 다 듣고 나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보편적으로 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과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다 막 나는 저 중에 하나인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 책을 샀던 이유 중에 이런 책은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샀던 책이에요.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중증의 어떤 정신병, 정신분열증하고 자폐증,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좀 들여다봤고요. 심각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신경증하고 정신증이 나뉘어요. 뉴로시스라고 하고요. 신경증은, 정신병은 원어가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정신증이라고 하는데,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신경증은 내가 그 병을 앓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지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치료도 쉬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신증에 비해서 치료도 쉽고,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같은 경우, 보통 우울증 환자들은 자기가 우울증인 거를 깨우칠 수 있어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진단을 받는다든지 주변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우울증 약을 먹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고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정신증이에요. 그 정신증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정신분열증이에요. 정신분열증이고, 이거를 조현병으로 부른다고 해서 저는 실체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분열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말을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실체가 변하지 않는데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신분열증의 그 정신증의 대표적인 병이고요. 그리고 매닉 디프레션이라고 양극성 장애, 이건 바이폴라라고도 해요. 바이폴라라서 양극이 있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땐 너무나 좋다가 기분이 나쁠 땐 한없이 떨어지는, 이 사람들은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요. 언제 자살률이 제일 높냐면요, 그 디프레션 상태일 때가 아니에요. 우울 상태일 때가 아니라 조증이다가 조증에서 내려올 때, 이때 자살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좀 심각한 사람들은 정신증으로 봐요. 정신증으로 보고, 사실은 정신증은 거기까지고 자폐증도 거기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 외에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것들, 거식증, 이런 것들은 다 신경증이라고 보시면은 일단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이제 DSM-4는 정신병들을 분류하고, 오늘은 사례를 많이 말씀드릴게요. 사례가 아무래도 재밌으니까 실제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례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1장은 이상심리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역사를 다루고 있어서 넘어갈게요.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라든지 라칸 같은 정신분석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기본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의사들이 많이 정신분석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요. 요즘에는 특히. 옛날에 잠깐 유행했던 것 같은데, 생물학적인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인지심리학적인 접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지심리학이란 건 커그니티브 사이언스라고 해가지고 세상을 보는 자기의 스키마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받아들인 프레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근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 아니면 뇌과학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려고, 정신분석학은 사실 요즘에는 거의 문학적인 가치는 인정받지만 정신의학의 가치는 인정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이디푸티브 컴플렉스라든지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에 대해서 나왔고, 그리고 2장은 이론적 입장들을 설명하고 있네요. 여러가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신분석적 입장과 행동주의적 입장. 행동주의적 입장은 간단해요. 스키너라고 혹시 심리학자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제일 유명하죠. 뭐냐면은 쥐를 어느 장소에 가둬놓고
그 쥐를 이렇게 전기 충격을 띡띡띡띡 줘요. 그러면은 원래는 피하거든요. 전기 충격을 피해가지고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피하는데, 어느 순간 쥐들이 그렇게 움직여봤자 자기가 피할 수 없다는 거를 깨닫고 움직이지 않아요. 전기 충격을 받아도. 그게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심리학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질이 된다든지 아주 폭력적인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반항하지 않았어? 그때 당신 반항할 수 있었잖아. 이렇게 되는데, 그런 한 거 해도 그 한 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졌다고 해요. 예. 어차피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실제 사례를 그냥 말씀드리면, 지존파라는 어떤 살인 단체가 있었어요. 예전에 연쇄살인 지존파 혹시 아시나요? 지존파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한 여자분이 지존파에 잡혀 다녔어요. 지존파 잡혀 다녀서 살인에도 막 공모해야 했고, 뭐 그분이 자기 의지로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제로 성행위를 당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어떤 실마리를 놓지 않고 나중에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했는데, 그 전에 왜 지존파 이 사람이 협력했을까? 자기 의지대로 하면 살인에 협력도 안 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종류의 사례가 학습된 무기력의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여자분이 잘못한 게 아니죠. 자기가 해봤자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어느 순간 테러범하고 자기를 동일시해서 테러범을 옹호하거나 테러범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뭐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키너는 SR이라고 해서 스티뮬레이션이 R이고요. 그러니까 자극을 주면은 어떻게 해서 리액션이 오는지, 반응이 오는지, 리플렉션이나 이런 게 오는지 SR 이론이라고 해서, 가장 유명한 이게 파블로프의 개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행동주의고요.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어떤 과학적 심리학의 근거가 돼가지고 학계의 주류였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인지적 입장은 인지 심리학적으로 어떤 스키마라는 게 어떻게 형성됐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런 심리적 프레임이란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고요. 생물학적 입장은 아까 제가 사이코패스 얘기를 하면서 잠깐 정신병자는 태어나는가 아니면 양육되는가 이런 오래된 논쟁이 있거든요. 네이처 vs 널처라고, 그러니까 천성 대 양육인데, 그 중에서 뇌에 더 주안점을 두는 입장이 천성 대 양육이에요. 가디오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게 타고나는 부분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환경의 요인이 더 클까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해봤는데, 지금 저는 약간 네이처 쪽에 더 비중을 싣는 편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스티븐 핑커의 빈서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되게 일리가 있고 합리적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 사람은 이제 하버드 대학 언어학 교수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입장이니까 뭐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반영하진 않을게요. 예, 이렇게 이제 이상심리학에 대해서 전체적인 소개를 하고 있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어떤 분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제가 초반에 정신증하고 정신증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표로 아예 자세히 나와 있네요. 뭐 이 표를 뭐 아예 같이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초점을 맞는군요. 예,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신 판단력에서 신경증 환자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판단해요.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근데 정신증 환자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상태에 대한 이해가 신경증 환자에게는 있어요.
있는데 정신증 환자는 아예 자기 상태에 대해서 아예 그러니까 모르죠. 사회적 적응이 당연히 신경증은 좀 경미할 텐데 정신증은 심각하겠죠. 그리고 치료, 신경증은 뭐 외래나 이런 치료가 방문 치료도 가능한데 정신증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가끔 살인사건을 일으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워낙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뭐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도 몇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렇게 위험한 정신병자들은 입원시켜서 강제로 가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지 병이 낫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또 반대로 모든 어떤 정신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므로 그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정치적인 찬반 막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도 되게 중요한 지점이 이 신경증과 정신증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입원해가지고 강제로 치료를 해야 할 만큼 심각한 사람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도 그냥 뭐랄까요, 그냥 가볍게 병원을 다니면서 약도 먹고 그러면은 나아지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DSM-4에 나와 있는 정신장애 분류들이 있고요. 이거를 제가 되도록이면은 하나씩은 다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뭐 약간 빠뜨릴 수도 있어요. 빠뜨릴 수도 있는데 그런 지점은 나중에 지적해 주시면은 다시 뭐 추가로 방송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증상으로 나누는 병들이 있다고 했죠. 그 증상으로 나누는 병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앵자이어티 디소더입니다. 앵자이어티는 불안이죠, 불안. 불안이 나타나는 양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범불안 장애. 그러니까 범이 여기서 뭐냐면은 제너럴이에요, 제너럴.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안이 아니라 항상 불안한 상태. 이게 범불안 장애고요. 공포증도 불안 장애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고소공포증이나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도 제 주변에서 있었어요. 예전에 대학교 때 알던 친구 중에는 개구리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구리 사진이나 개구리와 관련된 형상을 보면은 기겁하고 놀라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근데 어린 마음에 장난을 친다고 제가 어떤 락밴드 음반이 있어요. 실버체어라고. 실버체어에 근데 데뷔 음반이 개구리 음반이거든요. 그거를 포장지에 사서 선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 보고 펑펑 울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되게 미안했어요. 그런 장애가 불안장애의 일환이고요. 강박장애. 강박장애는 여러분이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징크스나 이런 거라면 병까지는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야구선수가 뭐 어떤 옷을 입어야지 그때 야구가 잘 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딴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알고 자기도 뭐 그거가 그렇게 힘든 건 아니니까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도로에 금을 절대 밟지 않는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서 아마 그런 분들을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강박장애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점이 좀 있어서 의심했었는데 병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입니다. Obsession, 이게 강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DSM-5에선 다른 방식으로 서술됐다고 하던데, 일단 여기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불안 장애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트라우마는 자기가 살면서 뭐 전쟁에 다녀온 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나 큰, 아니면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아니면은 뭐 세월호 사건, 뭐 이런 큰 사건들, 재앙들을 겪었을 때 그런 트라우마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PTSD라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DSM-5에서는 약간 다르게 서술됐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우리가 얘기하는 스트레스를 급속도로 많이 받으면은 생기는 병이 급성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자, 그래서 불안장애는 범불안장애, 공포증, 공황장애, 강박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있습니다. 제가 공황장애를 빠뜨렸네요. 공황장애는 패닉 디스오더예요. 패닉 디스오더라고 해가지고 뭐 연예인들이 지금 많이 앓고 있다고 그러는데,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패닉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패닉이라는 걸 그냥 공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황이라고 여기 번역을 해놨는데, 패닉 상태라는 거는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자기를 억누르는 강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별 일이 없는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손발이 뛰고 막 심장이 뛰고 진땀이 나고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죽거나 미칠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가. 그런 상태가 되면 굉장히 괴롭겠죠. 그래서 약을 처방받아서 방송들을 하시던데, 공황장애도 불안장애에 속합니다. 이게 불안장애고요. 둘째가 기분장애입니다. 기분장애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우울증이 여기 들어갑니다. 우울증, 기분장애니까 무드 디소더예요. 무드, 마음의 무드가 어떤지 따라서 우울증은 일상생활에 대한 의욕과 즐거움이 감퇴되고 주의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되며 체중과 수면 패턴이 변할 뿐만 아니라 무가치감과 죄책감, 그리고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사고가 증가하는 경우예요.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좀 있거든요. 좀 있어서 사실 제가 우울증이 아닐까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던 거고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병은 아니었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다시 검사를 받아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분장애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말씀했던 바이폴라 디스오더, 양극성 장애, 이거는 매닉 디프레시브 일레스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조증에 빠졌을 때는 세상 모든 게 행복해요. 행복하고 다 잘 될 것 같아요. 다 잘 될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뭔가 다 인정받을 것 같고, 막 추진력 있게 막 모든 일을 해나가고, 그래서 예술가 중에 이런 양극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양극성 장애를 가지면은 그럴 때 예술 작품을 정말 활발하게 생산해내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울해져요. 우울해져서 우울증 환자와 같이 세상에 막 나는 무가치해,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의욕이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체중도 떨어지고 이런 상태가 오가는 거를 양극성 장애 혹은 조울증,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는 조울증이라고 하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양극성 장애는 1형과 2형과 순환성 장애가 있는데, 이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매닉과 디프레션의 주기가 어떻게 오고 가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예. 그게 기분장애고요. 신체형 장애라는 게 있는데, 신체형 장애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신체형 장애는 어떤 심리적 원인으로 해서 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기가 아플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계속 통증을 호소해요. 나 여기가 계속 아파요. 근데 아무리 검사해도 여기가 병이 없는 거거든요. 어깨를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그런 경우에 물론 통증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분양이 되게 주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통증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그리고 보통 사람이 전쟁 같은 것 때문에 팔이 잘리거나 그러면 거기에 되게 환상통이라는 걸 계속 느낀다고 하잖아요. 이미 없는 손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정말로 아무 이유가 없는데 통증을 지속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호소하는 정신병이 있어요. 그게 통증장애, 페인 디스오더고요. 그리고 건강염려증이 있어요. 건강염려증이 요즘에 좀 많죠. 예를 들어서 먹는 거, 이거를 병적으로 가린다든지.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는 좋죠. 좋은 거고, 그거는. 근데, 그리고 이걸 내가 먹어서 혹시 건강을 해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어제 뭘 잘못 먹어서 내가 지금 아픈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끝없이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가지고, 자기가 이상이 없는지 계속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검사도 해보는데, 이 병원에서, 괜찮다고 결과가 나오면은 다른 병원을 가요. 또 다른 병원을 가서 저 병원이 잘못 본 것 같으니까 다시 봐달라고, 나는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이런 경우가 어떤 건강염려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 변형장애,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재밌다고 하면 안 되겠죠. 이분들은 또 고통스럽니까. 거울 같은 걸 보면은 자기 얼굴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내 코가 되게 뭔가 이상한 거야. 내 코가 뭔가 어떤 정상의 검주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분들은 반복적으로 성형을 해요. 성형을 해가지고 누가 봐도 그냥 멀쩡한 부위인데 그 부분을 계속 성형을 해도 성이 안 차. 성이 안 차서 또 성형을 하고 또 성형을 하고, 이런 분들이 신체 변형장애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전환장애와 신체화 장애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추상적인 것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를 포함해서 신체형 장애라고 합니다. 신체형 장애. 그러니까 몸과 진짜 연관이 있는 거예요.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정말 몸이 영향을 받는 그런 걸 신체형 장애라고 하고요. 해리장애, 네 번째가 해리장애입니다. 이거를 제가 그냥 말로만 하면은 헷갈리실 테니까 제가 한번 쭉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써드릴게요. 이 불안장애고요. 2가 기분장애, 3이 신체형 장애, 4가 해리장애. 이 해리장애는 여러분들이 익숙할 수도 있어요. 무슨 소설이나 영화에서 많이 다루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의 자아가 있다는 이런 말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나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철수도 살고 영희도 살고 누구도 살아요. 근데 이 인격이 샥샥샥샥 바뀌면서 그거는 철수가 한 일인데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요. 기억도 잘 못하고 아예 성격 자체나 말투가 달라져요. 성격 자체나 말투가 달라져서, 그래서 이게 범죄를 처벌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해리 장애를 호소하는 범죄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물론 상당수는 거짓말이에요. 내 머릿속에 다른 애가 그 범죄를 저질렀다, 나는 안 저질렀다. 그럼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는 게 해리장애입니다. 그러니까 해리라는 건 뭔가 분리되다 이런 뜻인데요. 해리장애에는 해리성 기억상실증이 있고요. 이거는 자기의 과거를 전부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의 자기의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프로이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 그냥 격가지로 얘기하면은,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자아의 억압이라고 봤죠. 무의식에 남아있는 어떤 기억을 자아가 억누르고 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해리성 둔주라는 게 있어요. 둔주라는 거는 도망치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막 떠나는 그런 거거든요. 번역어도 괜히 어렵게 해놨는데, 예를 들면은 멀쩡하던 사람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빠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갑자기 집을 나가. 그래서 연락이 안 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잊지않지 않겠죠. 걱정하겠죠. 왜 그러셨지? 이러면서 실종 신고도 내고 막 찾아봤는데 도저히 안 찾아서 포기하고 5년 뒤에, 예를 들어서 울산이라고 할게요. 울산을 가봤는데 거기 빵집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아빠가. 근데 우리 아빠는 내가 누군지, 자기가 왜 여기 와 있어 빵집에서 일하는지 몰라요. 그걸 해리성 둔주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한 사람의 내부에 여러 가지의 자아가, 쉽게 얘기하면 자아가 있는 경우, 이중격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중격자라서 지킬과 하이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제 어렸을 때 유행하던 책 중에는 뭐 10인이 내 머릿속에 살고 있다 이런 소설도 있었는데, 그런 뭐 흥미 위주의 책이라고 해도 실제로 자기 안에 자기가 여러 사람이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합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 그리고 이거는 자기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 환경 같은 게 어제랑 똑같아요.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나 타인이. 근데 갑자기 모든 게 다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다 낯설어 보여.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낯설어 보여. 그리고 여기는 내가 알던 그런 곳이 아닌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설명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이게 2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depersonaliz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퍼스널리티가 이제 자기 자신 혹은 성격, 아이덴티티 뭐 이런 거라면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원래 나로부터 빠져나가니까 이 환경이 되게 새롭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네 번째 해리장애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또 맨 처음부터 얘기했던 심각한 병이 나오죠. 정신분열증과 기타 장애.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은 정신병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조현병이든 정신분열증이든 얘기하는 게 쉬운지, 그게 헷갈리시면 그냥 원어를 읽으시면 사실 더 쉬워요.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면은. 왜냐면 이거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없거든요. 이 어원 자체가 뭐랄까요, 바로 우리한테 번역을 해가지고 와닿는 단어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스키조프레니아라는 게 정신분열증이고요. 이따가 잠깐 얘기하겠지만 성격 장애 중에 스키조가 들어가는 성격 장애가 있거든요. 그건 정신분열증 즉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스키조가 들어가면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정신병자예요. 헛것을 보고 환청을 듣고 비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망상을 갖고, 예를 들면은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정보 요원이 특히 뭐 CIA나 FBI 이런 게 이제 미국에서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안기부나 국정원 이런 좀 무서운 존재들이 자기를 뒤쫓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웅진 지식하우스라는 출판사에 다닐 때 거기에 실제 거기 유시민 선생님의 책이 한 권 그 청춘의 독서라고 나왔거든요. 그 책에 나와서 유시민 선생님하고 작업을 했던 출판사예요. 저는 담당이 아니었지만.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저희 사무실에 걸려왔어요. 사무실에 걸려와서 유시민 선생님을 꼭 전화를 바꿔주든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개인정보니까 함부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여자분이었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꼭 유시민 씨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에서 자기를 미행하고 있대요. 국정원에서 미행하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연락을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잘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걸 그렇다고 해서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조금 이상하니까. 근데 바로 전화벨이 또 울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으려고 그랬어요. 받지 말라고. 그 전화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다른 편집자가 받아버렸어요. 받아서 한참 동안 또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화를 끊었는데 또 왔어요. 전화가. 그런 식으로 이게 바로 전형적인 망상장애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정보기관이 나를 지금 뒤쫓고 있다. 지나가다가 해서 벤치에서 저 할아버지가 신문 보는 척하면서 나를 지금 감시하고 있다. 지금 저 공원에서 지금 커플인 척하는 쟤들이 지금 카메라로 날 찍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망상장애가 정신분열증의 대표적인 어떤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환각을 느껴요. 환각이까지 가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아까 슈만도 느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슈만도 느꼈는데 뭐 그런 거예요. 유령이 막 보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령이 보이고 죽은 사람이 보여요. 뭐 식스센스처럼 그렇게 보이고 환청 같은 게 들린 거죠. 그래서 정신분열증 환자 중에는 가족을 갑자기 이유 없이 살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환청해서 악마가 속삭였다는 거예요. 자기 귀에 대고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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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죽여라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진짜 정신병이죠. 정신병 이런 경우. 그리고 갑자기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몸이 딱 경직돼 버리고 그 상태에서 안 움직여요. 뻣뻣하게 되게 신기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누운 상태로 예를 들어서 쫙 뻗어서 자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누가 건드리거나 구부리려고 해도 그 사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신비한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뭐 그저 최면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떤 자세를 딱 놓으면 거기서 굳어져 버리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그런 상태에 또 빠지고요. 그래서 이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심각한 정신증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집중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이거는 뭐 권성만 선생님 의견이기도 하네요. 권성만 선생님 의견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심각한 게 뭐냐면 자기가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뭐랄까요? 그 자기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자기가 왜 입원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가 더 어려워요. 더 어렵고 입원 치료를 거부해요. 거의 대부분 거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입원 안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분들이 범죄나 여타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많이 있다고 그러면 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가끔 있죠. 뭐 그리고 정신분열증과 유사한 증상이지만 지속기간이나 증상 내용이 약간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정신분열증 장애나 단기 정신병적 장애이고요. 정신분열증적인 다른 증상은 안 나타나는데 망상만 갖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국정원이 자기를 뒤쫓아오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망상장애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심각한 정신증이죠. 예, 그리고 6번째, 드디어 성격장애가 나옵니다. 성격장애인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정신병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순간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또 발발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단기적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정신분열증은 좀 예외라고 보지만 우울증 같은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잠깐 배우자가 사망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울증이 누구나 올 수 있죠. 그 순간에 올 수 있는데 그 성격 장애는 그 비이성적인 어떤 패턴이 자기의 성격에 아예 결합되는 경우예요. 성격이 형성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면 나라는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장애이죠. 자, 성격 장애는 A군, B군, C군 세 개로 나뉩니다. A군을 먼저 칠게요. A군,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A군의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이 들어가요. A군 같은 경우가 좀 우리가 쉽게 접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형식인데, 왜냐면은 B군하고 C군 성격장애는 우리가 많이 목격하거든요. 실제 우리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고. 편집성은 뭐냐면은 파라노이아예요. 파라노이아, 그러니까 편집증인데 타인의 의도를 다 의심을 하고 의도를 불순하게 여기고, 저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이거 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곡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의처증이나 의부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 증거도 없는데